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 오후나 저녁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하셔.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는 기온이 더욱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가을 단풍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풍놀이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거 준비 못하는 분들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 없을 겁니다. 단풍 명소는 단풍 구경보다 사람 구경만 하다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자연의 변화와 아름다움을 즐기기에 너무나 혼잡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적한 집 인근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요. 유행은 남을 쫓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족하고 즐기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추석 연휴 정치권에서 느낀 민심 각 당별로 차례로 오늘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1부, 2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입장 차례로 들어봤죠. 자, 이번엔 국민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그 추석 연휴 바로 직전에 저희랑 인터뷰하셨을 때 이 북핵 문제 때문에 미국 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국회 평화외교단의 워싱턴 방문 외교였는데요. 예. 한국 국회 차원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미국의 의회, 정부,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전쟁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다. 제2의 한국 전쟁을 용인할 수 없다 하는 메시지를, 그런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했고요. 예. 사실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 국민들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친 언사 때문에 맞습니다.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요. 예. 사실 이 트럼프 김정은 간의 말폭탄에 브레이크를 걸 사람은 한국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향권 밖에 있는 북한에 대해서만 경고하고 있을 뿐, 끊임없이 전쟁 가능성을 입에 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 차원에서나마 안 된다고 분명하게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 의미 있는 워싱턴 외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저쪽 반응이 어떻던가요? 네, 일단은 서울 분위기와 워싱턴 분위기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는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의회와 정부 관리들도요. 그러나 전쟁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상식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를 미국 역사상 가장 이상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스스럼 없이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으로는 군사공격은 없는 거지만 또 전쟁 준비 징후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이 군사적 대응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제2의 한국 전쟁이 우려된다, 이런 기고를 했던데요. 예. 그러니까 분별 없는 위협이 미국을 3차 대전으로 이끌 수도 있다 하는 경고가 미국 의회 내에서도 그런 걱정이 있죠. 특히 북한이 먼저 괌이나 하와이를 직접 겨냥할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게임 온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전쟁이다 이런 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른바 어떤 한계선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북한이 그렇게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죠? 예. 그런데 북한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으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요. 직접적으로 미국의 본토나 괌을 겨냥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전쟁이고, 전쟁은 200% 패전이지 않습니까? 패전을 목표로 전쟁을 하는 사례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이번에 미국 방문하시면서 그 외에 틸러슨 국무장관 한 얘기 있죠. 북한과의 여러 개의 대화 채널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요. 이 얘기 좀 확인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실제 대북 채널이 있던가요? 채널이 3개가 있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5 트랙, 북한의 현직 관리들과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만나는 걸 1.5 트랙이라고 부르는데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두 차례 만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뉴욕에 나와 있는 북한 그 외교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뉴욕 채널이 있고 또 하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3개가 있다는 언급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채널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예를 들자면은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는 채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의 석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채널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내용을 논의하는 건지도 대충 어떻게 좀 파악을 하셨나요? 그런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북 채널은 이제 물밑 채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공식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정상간 채널이 있고 3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북한의 체제 특성상 모든 결정 권한이 한 사람한테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서 김정은 위원장도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하는 점을 강조했고요.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앞두고 그 석 달 전에 2005년 6.15 때 이제 제가 특사로 통일부 장관으로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상황도 당시 상황이 굉장히 나빴고 육자도 중단 상태였고 2차 핵 위기가 진행 중이었고 그리고 제가 평양에 갈 때도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이 잡힌 것도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무작정 방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만나서 설득하고 담판을 짓고 육자 회담이 재개되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핵 포기 선언 9.19 공동성명이 이끌어졌거든요. 그런 경험을 얘기하면서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가 가장 실효적이다, 가장 효과적이다. 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인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을 본 사람은 로드맨이라고 농구선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국인 가운데는 한 명도 없고요.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악마화하는 것만 갖고는 문제를 풀 수 없다 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 일각에서는 김정일과 김정은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만나본 사람도 없는데 만나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도되는 것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아마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왜요? 왜냐면요. 북한은 트럼프의 신임을 받는 최측근을 원할 것이라고 봅니다. 카터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그렇게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원로로서 걱정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러나 지금 적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왜 원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만난 분들이 공통적으로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족 이외에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특사를 보낸다면 가장 신뢰받는 인물이어야 효과가 있지 거리가 있는 인물을 보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원치 않을 것이고 북쪽도 그걸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했던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믿는 그 범위가 아주 작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할 수 있는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미치광이라고 표현하는 대통령이잖아요. FDA 협상하는 대표에게 대통령이 미치광이라서 당장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대통령인데요. 그 어린 시절에 이런 일화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꼬마 친구들과 야구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친구들에게 내가 어제 홈런을 쳐서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친구들이
아니 네가 홈런 친 적이 없잖아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니까 아니 내가 홈런 쳤잖아라고 계속 우겨서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정말 홈런 쳤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미 FTA로 매년 400억 불씩 우리가 적자를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인데 참모들이 이제 숫자를 교정해 준 거예요. 한미 FTA에서 260억 불씩 적자가 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줬는데 그 보고를 받고도 계속해서 한미 FTA로 계속 400억 불 적자 보고 있다 이렇게 우기는 인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정동영 전 장관께서도 그 홍준표 대표 말이에요. 미국 가는 거 전술핵 재배치 문제 때문에 이거 정동영 의원님께서 씨도 안 먹힐 얘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한 분위기도 이번에 미국 가셨을 때 좀 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배치 요구에 대해서 4대 구걸 외교의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전술핵을 놔달라고 해서 놓아줄 미국도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해간 것은 미소 군축 협정에 따른 것이고 한반도에 많을 때 950개, 적을 때 150개의 전술핵이 있었는데 이 전술핵 배치는 대소련 전략에 따른 것이지 대북한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전술핵 재배치는 철저하게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핵 경쟁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구걸한다고 해서 가능하지도 않고 또 설사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뭔가 대가를 단단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떠오르는 것이 380년 전인데요. 17세기 중반에 병자호란 직전에 당시 인조가 자주 외교를 포기하고 명나라의 4대 구걸 외교를 펼치다 결국 청나라의 공격을 받고 병자호란을 통해서 치욕과 참담한 결과를 가졌던 그런 것이 겹쳐 떠오릅니다만은 전술핵을 갖다 놓는 것을 무슨 만병통치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만난 의회나 정부나 전문가 가운데 전술핵 얘기를 먼저 꺼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른정당의 정병국 의원이 한국 내에서 전술핵 배치 찬성 여론이 60% 이상이나 된다 이런 전언을 하자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였냐면 미국 본토를 넘어서 동맹국 한국까지 지키겠다는 확장 억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을 총동원해서 동맹을 지키겠다는 방어 약속은 강력하다 하는 것이 워싱턴의 대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요번에 호남 민심 말입니다. 추석 민심이요. 이런 거 이렇게 쭉 파악해서 하셨을 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통합,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이 호남 민심이 통합을 원하면 국민의당 호남계 일부가 이탈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어제 귀국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호남 민심을 들어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당이 개혁을 발목 잡는 인상을 주어서는 살아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개혁 선도 세력으로서의 노선을 구축해야 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잘못 갈 때 이것을 바로주는 것. 예를 들면 외교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권과 별로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노선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국민의당이 해야 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지금 날씨 굉장히 흐리고 있고요. 또 안개도 좀 많이 끼어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 운전 조심하셔야죠.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8시 30분 42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곳곳에 자동차 전용도로 중심으로 정체가 심한 편인데요. 일단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 가는 길은 목동교에서 안양교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더디게 이동을 하고 있고 도심 쪽으로도 신정교에서 목동교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국회대로 전 시간에 비해서 교통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신월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영등포구청을 지날 때까지 조금 긴 구간 정체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부간선도로와 이어지는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는 비교적 여유가 생겼는데요.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은 기름램프 이후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연희램프까지 조금 긴 구간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원릉교 부근부터 중랑교를 지나 성동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도 창동교 부근부터 노원교 지날 때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현재 도심 쪽으로만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청담대교가 양방향에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현재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강서쪽으로 조금 더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특히 올림픽대로가 암사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다시 한강대교 부근 일대로 정체가 심한 편이고 강변북로도 암사대교에서 잠실대교,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윤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추석 연휴 동안 인천공항은 신기록 많이 작성을 했어요. 신기록 제조기였고요. 여기에 우리 신 교수님도 한 몫을 담당을 하셨죠. 예. 예. 지난 29일부터 어제까지 9일까지 18만 8천 명 하루 평균이요. 예. 총 206만 명. 여기에 신 교수님 가족도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예. 정말 국민 가을 방학이었고요. 예. 하루 평균 18만 8천 명이라는 거는 지난 설 연휴가 17만 4천 명, 작년 추석 연휴가 16만 1천 명, 훨씬 많고요. 원래 대한민국이 정한 방학은 이제 학원이 정하잖아요. 7말 그렇죠. 8초. 이때 다 나가잖아요. 학원이 정하죠. 네, 학원이 사교육 정하는데 출발 여객 기준으로 이걸 앞섰습니다. 7말 8초를. 지난 7월이죠. 올해 7월 말 같은 경우에 이제 출발자 수 기준으로 보면 인천공항 기준으로 10만 9천 명이어서 이것보다 지난 1일과 지난달 30일이 11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방학보다 이 가을방학이 더 대단했다라는 거고요. 뭐 출발자 수, 도착자 수 다 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사상 최고 기록.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그냥 간 순간 뭐 정말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다들 느끼셨을 거고요. 당연히 사람 많으니까 인천공항의 면세점은 공항 면세점 기준입니다. 공항 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이 없어도 내국인으로만 해도 면세점 매출이 최다였다라고 하고 주차 차량도 최대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나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줄기 때문에 시내 면세점 말이에요. 네? 시내 면세점은 이건 아주 참 울상인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좀 심각한 거죠. 이제 우리는 많이 나가고 들어왔는데 이제 더불어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도 들어오고 나와야 되는데 그 중국인 관광객 유커 수는 줄었다는 거죠. 뭐 사드 보복에 계속 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또 한중 통화 스와프 만료일이잖아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모 조간에서는 사실상 연장됐다 이렇게 근데 보도를 했고요. 아직도 침묵이라고 그러는 중국 있던데?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되는데 실무진에서는 이미 끝났고 이미 지금 시진핑 뭐 사실상 독재 체제잖아요. 네. 시진핑의 그냥 오케이 사인만 나오면 된다라는 건데 과연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든 한국을 골탕 먹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화 면세점을 찾는 유커수는 확 줄어서 작년 국경절 연휴하고 추석 연휴하고 겹치잖아요. 25% 줄었다라고 하고요. 그래도 내국인들을 상대로 한 할인 행사. 보통 우리 밖으로 출국할 때 시내 면세점에서 사서 공항에서 찾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뭐 전체 매출이 작년보다 줄긴 줄었어도 그 폭을 좀 약간 줄였다는 거고 15% 정도 줄었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백화점은 괜찮았다는 거예요. 작년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김영란법 첫 해였기 때문에 약간의 기저효과도 있었고요. 긴 연휴 덕에 또 쇼핑객이 늘어서 백화점 매출은 좀 늘었다라고 하고 뭐 내비게이션 가장 많이 검색한 게 뭐 여기
고양시에 있는 뭐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필드.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가 뭐 가장 많이 검색했을 정도로 긴 연휴 동안 짧게 여기저기 많이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중국 그 통화 스와프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하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성적표는 좋다고 그러네요. 예? 라면을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이 중국 분들이. 사드 버복을 해도 자동차는 안 사고 그다음에 뭐 한국 화장품은 안 써도 한국 김과 한국 라면은 못 참았던 것 같아요. 김 수출이 작년보다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준인데 작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46% 늘었고요. 그다음에 라면도 45% 늘었고 맥주 같은 경우는 106% 늘었습니다. 근데 물론 다 모든 김, 라면, 맥주가 자동차 수출액이나 자동차 생산액에 비할 바가 안 되죠, 사실. 화장품에 비하고도 비할 바가 안 되죠. 이걸 총 다 해도 이 세 개 품목의 중국 수출액 8월까지 수출액이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700억 정도. 자동차 수출이나 화장품 수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소하게 김, 라면, 맥주 수출이 늘고 있다는 건 그나마 뭐 다변화해야 되니까요. 수출 품목도 다변화해야 되고 수출 국가도 다변화해야 되고요. 중국에서 어떤 의존도를 낮추면서 뭐 동남아로 가고 있으니까 라면 품목 수출은 계속 늘려야겠죠. 무슨 라면을 좋아하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예. 매울 뭐 그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리처드 세일러 교수죠. 이 세일러 문학은 다르죠, 좀. 맞습니다. 그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세일러 문하면 다들 추억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이 리처드 세일러 교수가 이제 넛지 이론하고 승자의 저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번역 출간돼서 베스트셀러에 올랐었죠. 넛지 이론은 팔꿈치로 툭툭 찌르다라는 거잖아요. 인간이 합리적일까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예전에 경제학의 가장 근원된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레셔널주의. 맞습니다. 합리적 시장주의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이다라는 거고 케인지안들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건데 이 리처드 세일러 교수는 그 가운데입니다. 불완전하게 합리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개입을 강력하게 하지 말고 아주 부드럽게 해라. 이게 넛지 이론이고요. 슬쩍 툭 찌르듯이 누가 개입했는지 모를 정도로 툭 찌르듯이 개입을 하라는 이 행동 경제학의 대가라고 하고요. M&A에서 이제 무리하게 인수했다가 이제 소화불량 걸려서 결국에 몰락하는 승자의 저주를 처음 주창한 사람입니다. 시카고대 대학원 교수고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뭐 실생활에 이 넛지 이론이 적용된 사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화장실 사례로 들었습니다. 화장실. 보통 이제 남성들 소변기에 파리 한 마리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 파리 한 마리가 엄청난 효과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오조준을 줄이는 그거를 집중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파리 한 마리 작은 약간의 개입이잖아요. 아주 부드러운 팔꿈치 툭 치듯이 조그만 개입인데 그거로 인해서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소변량이 80% 밖으로 튀는 게 줄었다라고 하고요. 미국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는 납세 세금 내라고 할 때 세금 내면 당신 처벌받습니다라고 하니까 뭐야 반발심에서 안 냈는데 이미 미네소타 주민이 90% 이상 세금을 냈습니다. 당신만 땁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부드럽게 개입을 하니까 납세율이 확 늘었다라는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행동 경제학을 뭐 상당히 어떤 대가로 인정을 받았고요. 이 세일러 교수 같은 경우는 영화에도 카메오로 출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자산운용사도 만들어서 뭐 본인이 투자자의 심리적 특성, 이게 행동 경제학의 대표적인 특성인데 이걸 위한 투자 기법도 대성공을 하진 않았지만 한번 했던 적도 있다고 하네요. 아주 카메오까지 나오시는 분이면 아주 그 취미도 다양하실 분인 것 같은데. 교수님도 신 교수님도 카메오. 네, 할 뻔했죠. 곧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두고 보험사하고 카드사 간에 기싸움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보험 수수료 때문에 맞습니다. 카드 수수료 때문인데요. 보험료 카드로 혹시 납부하고 계세요? 보험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보사는 한 20% 정도를 카드로 납부받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을 카드로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 의무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생명보험사는 보장성도 있지만 저축성 보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에서 카드로 받는 게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험사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보장성 보험은 좋다 이겁니다. 근데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을 카드로 납부하는 게 맞냐. 저축성 보험이라는 건 예적금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카드는 사실상 신용카드는 외상이잖아요. 한 달 동안 자기 신용으로 외상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게 보험사들의 주장인데 카드사들이
그 3대 그 난공불락이었던 게 있어요. 카드 납부를 하지 못했던 게 세금, 그다음에 우리 대학의 그 입학금 수업료라고 하죠. 등록금. 그리고 이 보험료였거든요. 국세도 지금 세금 납부로 카드로 납부 받아요. 물론 약간 불안전하지만 등록금, 대학 등록금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근데 보험료가 근데 안 받는 학교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모두 카드사 수수료율 때문인데 이 수수료를 결국엔 그 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험사들은 얘기하지만 카드사들은 무슨 얘기냐. 당신들이 많이 받으면 수수료 좀 낮춰줄게. 이러면서 카드사와 보험사 간의 이 기싸움이 제가 예전에 출입했던 10여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아직도 많이 안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원전 뭐 이것도 이번 주 내로 뭐 조만간 결정이 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 한국형 원전 국내에선 퇴출기로 있지만 유럽에서는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네요.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을 이제 그 유럽형으로 바꿔가지고 유럽 사업자 요건 인증 본심사를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려면 유럽형에 적합합니다라는 인증을 내려줘야 되고 이거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모델이냐?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번 주부터 3일 후부터 뭐 합숙 들어가서 종합토론에서 설문조사 마지막 설문조사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이번 주 중에 20일쯤인가요? 그때 정부에 어떤 권고안을 제출한다는 결론을 제출한다는 건데 그 신고리 5, 6호기에 적용된 모델이에요. 우리 집안에선 찬밥인데 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는 원전 안 해라고 지금 선언하고 줄이고 있잖아요. 하지만 영국, 뭐 터키 이런 데는 원전을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걸로 바꾸겠다는 차원에서 한국형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아이러니죠. 프랑스는 근데 워낙 원전이 많고요. 실제로 독일은 원전을 안 짓는 대신에 전력이 부족하면 과거에는 프랑스로부터 전력을 수입해다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전을 안 지어도 독일은 그냥 버틸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내리는지 우리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한전도 뭐 대규모 적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 뭐 전기요금 오르는 그 부분이 가장 이제 다들 무서워하는 부분이죠. 예.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초 80%대에서 60%대로 떨어지면서 하락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12일부터 국정감사 시작이 되죠. 문재인 정부는 물론 각 당의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추석 민심 대목을 계기로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추석이 진짜 역대급이 아니라 제가 볼 땐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군 이래 이렇게 긴 연휴는 없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 추석 연휴 밥상머리 토크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였을까요? 네, 길었던 정말 진정한 역대급 추석 연휴였는데요. 하루 인천공항 출국 및 입국 기록도 갱신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고속도로 통행량도 기록적이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있는 만큼 긴 연휴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눠졌을 텐데요. 이 정치연한 안보 이슈도 많았겠지만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국민들은 추석 연휴 이후 연말까지 국가 경제 및 이 개인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 한미 FTA를 시작으로 이 보호무역 강화는 미국발 경제 폭탄. 네. 그리고 18일 중국입니다. 전국 대표 대회를 앞두고 이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수익 낮추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중 스와프도 문제입니다. 통화 스와프도. 이런 중국발 경제 폭탄 그리고 이 국내발 이 투자와 소비 심리가 모두 위축되고 있는 이런 데 걱정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 정부의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 포스트 추석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추석 직전에 발표됐었죠. 그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그 배종찬 본부장님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중후반을 기록을 했는데 이 소통 행보는 뭐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북핵 대응 외교, 안보, 적폐청산 피로감 이런 거는 부정평가로 연결되고 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포스트 추석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뭘까요? 단기적으로는 역시 안보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 추석 연휴 기간에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방문해서 탈춤까지 추는 이 파격적인 또 소통 행보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이 TK 소통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서해 류성룡의 지혜를 빌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이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경북공입니다. 경제 북한 공공계획인데요. 이 공공계획이라 하면 지금 적폐청산 모드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 경제는 대통령 임기 한 3, 4년 차에 본격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10월 한반도 위기설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대통령 지지율에는 이 단기적으로는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이 북한 리스크가 바로 안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보가 될 것이다. 근데 국정감사 이제 시작하죠 또.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야당은 적폐청산이 보복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젠가 나온 게 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측 그 보좌관인가요? 비서관인가요? 비서, 뭐 네. 사찰 의혹 뭐 제기하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쪽은. 거기에다가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명박 정권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관련 음해 이게 사실이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정치권이 전면전에 접어드는 것 같은데 이런 국정감사 같은 시점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안들 각 당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추석 연휴 정치권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국민들이 밀어주지 않았다라면 국정 운영도 또 정치권도 존립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다른 의미긴 합니다만은 12일부터 국정감사인데 이 또다시 감사의 마음으로 네네 정쟁 줄다리기를 하는 국감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 대략 난감해하는 국민들의 우리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어떤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 적폐청산 모드가 이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민생 법안과 현안 해결이 이 지지부진할 경우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념 모드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중도 지지층이 이탈할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유한국당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안보 및 이 적폐청산에 대한 강력한 견제 모드가 이 부분적으로는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 내부에 선제적인 개혁과 대안을 내놓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보수층 결집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 보수층 결집에는 한계가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당으로 가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결 구도에서 아직까지 제3정당의 독자적인 색깔을 뚜렷하게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떤 정책과 이 미래 비전을 국민의당이 선택할지 또 집중할지 당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바른정당으로 가봅니다. 요즘 많은 걱정이 있는 당내 또 당외 상황인데요. 어떤 정당인지 당의 정체성 누구를 중심으로 뭉칠지 전당대회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당의 구심점 어떤 정책이 바른정당의 얼굴일지 바른 선택이 필요하고 또 이념 기반 세대 기반 지역 기반을 어떻게 만들지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10월 위기설 지속된다. 이게 근데 10월만 지속되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계속 당분간 북한이 계속 위협을 하고 도발을 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14개국의 비교조사 북핵 대응 안보에 대한 그 14개국에 대한 비교조사가 실시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먼저 우리 국민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여론을 갖고 있습니까?
네, 영화 남한산석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영화를 본 정치권의 시각도 제각각 달랐다는 아직 영화는 비문의 소설이죠. 예. 네,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는데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고 10월 1일 발표한 조사였습니다. 전국 1,006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7%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지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물어봤는데요. 우리 국민 3명 중 1명 수준인 35%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은 10명 중 6명 정도인 59%로 나타나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 국민들 중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계층, 없다고 보는 계층 어떤 특성 갖고 있고 어떤 응답자층이죠? 네, 이 결과가 흥미로웠는데요. 예. 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계층 연령대로는 20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절반이나 넘었는데요. 이 지역적으로는 충청과 이 대구 경북권에서 높았고요. 직업적으로는 학생층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보이기도 하는데요. 20대 학생층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경향은 신안보 세대라는 연령적 특성도 있겠고요. 이 과거의 학습 효과에 따른 안보 불감증의 인식이 적고 또 실질적으로 위협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부모님 세대의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없다고 보는 계층,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계층은요? 네,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계층은 이 주로 연령대로는 20대를 제외한 30대 이상의 모든 연령층, 지역적으로는 호남, 예. 그리고 직업별로는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산업 현장에서는 민감한 현상이 적다는 이유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핵무기 이 문제에 관해 사용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사뭇 다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정책 결정하는데 자국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네. 이 사용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본 국가의 국민들은 베트남과 파키스탄 절반 이상 높았습니다. 파키스탄은 핵을 보유한 나라거든요. 네. 또 미국과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이 절반에 육박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 가능할까? 사용할 수 있다라고는 게 반 정도 된다 이 얘기죠.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아베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이 북한 핵 위협 자체가 또 선거 승리의 발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전망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로도 풀이되고 있고요. 영국에서도 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여론으로 나타났고요. 또 메르켈 총리하면 또 독일 신유 교수님께서 또 독일 전문가이시니까 독일에서도 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핵무기 가능성에 대해서 이 우리 국민들 또 다른 나라의 의견은 달랐지만 이 대응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국민들도 이 3명 중 1명 정도는 군사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지만 이 3명 중 2명 정도는 평화적 해결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그게 좋죠. 나타났습니다. 이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 또 트윗과는 좀 다소 다르게 이 미국 국민들은 평화적 해결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핵무기를 앞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파키스탄 국민들은 군사적 옵션을 선택해야만 북한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는 의견도 매우 높게 나타났고요. 이 주목할 부분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군사적 옵션을 선택해야 된다는 여론이 국민들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끝으로 그러면 추석 연휴 이후의 한 이슈 뭐라고 보십니까? 네, 걱정이 많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 정계 개편 논의가 있을 걸로 보이고 경제는 한미 FTA 재협상 또 바젤 3에 대한 우리 국가가 대비가 있느냐 또 고리 원전 5, 6호기의 이 공동조사 결과가 가져올 파장도 상당히 또 염려되거든요. 구적패, 신적패.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쟁 싸움에 민생이 실종되지는 말아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리서치인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세 아침 화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 소식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산 꼭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해야겠죠.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